빅픽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세 정세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섹터, 이 방산주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매일매일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토마토 투자클럽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뭐 반도체 하면은 이강우 전문가가 생각나고 피부 미용 쪽은 또 최원재 전문가가 먼저 좀 알려주시면서 큰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저는 방산주 하면 전문가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많이 안 볼 때부터 이쪽을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그때 즈음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큰 수익을 내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방산주들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국제 질서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좀 짚어주시죠. 네, 전쟁으로 효율적이었던 세계 경제는 뭐 그런 환경은 이제 좀 지나간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91년도 이후에 세계 경제는 가장 효율적인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원인은 구소련의 붕괴로 이념 장벽이 사라진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뭐 이념 장벽이 뭐 이런 것들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세계는 효율성만 추구하면 됐던 그런 시대였죠. 즉, 저렴한 지역의 원자재로 가장 값싼 국가의 인건비로 제품을 생산을 하니까 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었던 거죠. 자, 근데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난 30년간 낮은 생산 원가로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좀 지속되기는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향후에 글로벌 시장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좀 더 어려운 그런 시장 환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변국들의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흐름도 좀 읽어주세요. 예, 이번 전쟁은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이다라는 인식을 자극할 걸로 보여집니다. 중립국이었던 핀란드하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 추진을 하는 게 바로 그 증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815년 이후로 영세 중립국이었던 스위스도 동요하고 있다라고 6일 영국의 BBC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1차, 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립을 지키던 이 스위스가, 스위스는 그래서 욕도 먹었죠. 나치에 도움이 됐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스위스의 젊은 층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너무나 명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고한 이웃이 당하는 걸 방관만 하는 게 중립이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다랍니다. 역시 세상은 젊은이들이 이끌어가야 정의가 바로 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거기에 따라서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다만 나토에 가입하는 거는 좀 그렇고 나토 대신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유럽 방위 공동체, 요걸 EDU라고 부르는데요. 그쪽에 참여를 선호한다라는 뭐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랜드리스법, 요게 무기대여법이죠. 랜드리스법을 시행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나섰고요. 자, 독일은 러시아의 의존도가 컸던 실수를 인정하고 에너지 자립도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 무례한 일부 언론 관련자가 협박성 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한테 바로 그 황구시보의 편집장 후시진이라는 사람이 한국이 주변국 적대시하면 우크라이나 꼴이 될 것이다 결론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 예, 후시진은 상처 났을 때 바르기나 하지 후시진은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은 향후에 있을 분열에 대비해서 좀 단속하고 싶은 아마 그런 속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북한은 핀란드나 스웨덴,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걸 보고 대립 격화가 명백하다, 뭐 이러면서 러시아 지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역사 이야기라든지 국제 정세는 지루하기 마련인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만평 듣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상당히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국에서는 군비 증강을 하는 모습이고 얼마 전에
북한에서는 또 약간 각도를 틀어가지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또 전 세계에서 긴장하기도 했었고요. 일본에서도 지금 법을 바꿔서까지 이 국력을, 그러니까 국가의 군력을 증가시키려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역시나 수혜 섹터는 방산 섹터겠죠? 예, 맞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규모가 큰 섹터는 방산 섹터일 걸로 보여지고요. 자, 우크라이나도 결국은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소련에서 빠져나올 때처럼 핵을 보유했거나 아니면 강군이 있었다라면 러시아가 저렇게 쉽게 침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 이런 현실은 동맹 외에도 국방비 증가, 즉 군비 증가로 연결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전쟁 이전에도 이 국방비는 상당히 좀 증가를 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전 세계 국방비가 2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미국이 38%로 압도적인 1위였었고요. 중국이 14%로 2위였었는데 중국은 10년 만에 2배나 증강되는 뭐 그런 수치를 보여줬고요. 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 경쟁이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독일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확대를 한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일본은 이번 기회에 뭐 자국의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첨단 과학무기 육성 및 수출 지원이 있으니까 방산 섹터는 계속 커나갈 걸로 생각됩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무기, 결국에는 피해 발생이 불가피한 영역이기는 한데, 각국에서 이런 분위기라니 좀 씁쓸하면서도,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하는데요. 또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도 만만치 않게 또 인정받고 있고, 경쟁력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리고 향후에 또 청사진을 그려본다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쟁은 안타깝지만 이번 사태는 K방사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걸로 생각되고요. 우리나라는 70년 가까이 휴전 중인 국가입니다. 당연히 무기 개발은 실전 위주로 발전해 왔고요. 또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은 서쪽은 평지, 동쪽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모든 지형에 맞는 그런 성능을 K방사는 보유하고 있고요. 자, 뭐 이런 뛰어난 성능으로 K방사는 수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일례로 보게 되면 2016년도에 우리나라 K방산 수출이 25조 6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K방산 수출이 72조 5천억 정도였으니까 뭐 거의 2.9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올해만 하더라도 요건 작년 얘기고 올해 들어서 또 낭보가 많이 있었죠. 자, 올해 UAE에 4조 2천억 천궁2 미사일을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집트에도 2조 규모의 자주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 사우디에서도 천궁2 미사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자주포는 전 세계 수출 물량의 50% 이상을 우리 한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투기 관련해서도 콜롬비아 쪽에서는 7,600억 규모의 T-50, FA-50 경공격기 전투기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한국산 전투기는 말레이시아, 폴란드, 세네갈 등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UAE는 차세대 한국 전투기 KF-21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콕 집어서 러시아를 물리칠 무기가 한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대전차 미사일은 현궁하고 헬기 잡는 미사일인 뭐 신궁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원 불가 입장이었었는데 자, 요게 어떻게 된 일인지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슬로바키아에 우리가 수출한 현궁을 슬로바키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지원한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 미국은 지금 과도한 지원으로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이 재고 부족 사태를 맡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었는데 현궁2 양산 사업을 지금 조기에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 아마 현궁 2차 산업은 제블린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 방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되고 있고 내일 우리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돼서 방위 산업을 어떻게 또 육성하실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큰 그림 그려볼까요? 자, 올해는 올해 연초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자 간의 수익이 극단적으로 나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위기 극복 3년차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또 인플레이션에 의한 긴축, 진영 간의 갈등 같은 상당한 변동성 요인이 다수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눈앞의 이익만 보고 투자하는 어설픈 투자는 손실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절제된 투자 자세와 섹터나 종목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나 신정부 정책 같은 그런 큰 시각으로 시장을 보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큰 그림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은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럼 방산주들 가운데서 토픽은 무엇이냐? 지금 사도 좋냐? 이 질문을 하실 텐데 간략하게만 답을 주시죠. 예, 방산주 지금도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LIG 넥스원, 요거는 미사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국항공우주, 요건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하고 지금 6월 15일 날 우리 누리호를 발사하는데 그 누리호의 엔진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드는 거니까요. 요 정도를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